안녕하세요.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전향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첫 번째 관문인 정부조직법이 12월에 통과되었고, 법이 시행되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우리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그동안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도점검 중심의 보건복지부보다는 장학지도 중심의 교육부가 운영자와 교사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교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영유아의 교육 환경 조성에도 많은 개선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혹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추진 배경, 그간의 경과, 추진 체계 및 전략, 주요 내용, 그리고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폐원은 저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붙이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과 제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없애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운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추진 배경 요인은 폐원율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과연 실행계획안에 폐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현재 서울시에서 폐원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동행 어린이집과 유사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폐원율을 낮추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통합의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정한 수준, 즉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추진 배경에 새삼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그동안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악한 처우를 극복하며 현장을 지켜온 보육인들의 노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두 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차이와 그로 인한 법적 제도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두 기관의 차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색을 지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간의 경과는 자료를 통해 살펴보시고, 세 번째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비전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13대 추진 과제, 즉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그리고 3대 관리 체제 개선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5대 상향평준화 과제입니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 이렇게 5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 대한 방향을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이전에라도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시도, 시군, 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보육 질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간에 대한 방향성보다 수요자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 기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간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서비스 체감도와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의 서비스 체감도, 만족도를 높이려면 발생 가능한 문제를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보통합을 통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제도적 일원화가 획일화로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이미 획일적인 평가 인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을 통해 축적해온 운영자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어린이집의 개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발 제도적 일원화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획일화된 기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5대의 평준화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입니다. 기본 이용 8시간과 돌봄 4시간을 합쳐 총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용이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운영하면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반 이용시간 따져가며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용자인 학부모에게는 언제든 원하면 연장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운영자에게는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사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후 4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4시간 근무하려는 교사를 채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소연하자 연장반 교사가 보조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교사 구인난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네, 담임교사가 너무 힘들다며 그나마 책임이 덜한 연장반 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만으로도 12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유치원까지 12시간을 운영한다니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기 이전에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연장반 교사 수급난과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 수요가 적거나 과소기간 밀집 지역은 가칭, 보육, 스테이션이라는 거점 기간을 두고 아침, 저녁 통학버스 순회하면서 소속 기간에 인계하는 식으로 25년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거점 기간에 등원해서 차량으로 소속 기간으로 갔다가 저녁에 다시 거점 기간으로 하루 종일 가정, 거점 기간, 소속 기간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이런 환경이 과연 영유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유보통합의 취지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러한 방법보다는 연장반 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현재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 체계의 강점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학 중에 운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유치원의 체계를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향 평준화는 더더욱 아니고요. 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은 28,974개소, 유치원은 8,441개소가 있습니다. 굳이 유치원을 어린이집화하지 않아도 전국에는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장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유보통합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5대 평준화의 두 번째 과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입니다. 타이틀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지만 내용을 보면 과밀학급의 시간 강사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가장한 유치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계획입니다. 그것도 어린이집을 배제한 오직 유치원을 위한 지원 계획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유아반과 영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의 이중성입니다. 유아반은 3세 1대 13, 4세 1대 16, 5세 1대 18이라는 구체적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에 비해 0세는 1대 3을 1대 2로 축소하겠다는 얘기만 있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와 2세는 보조교사 지원을 현 3개 반마다 1명에서 2개 반마다 1명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보다 못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오히려 뒤로 퇴보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의 지원 계획에 유치원만 있고 어린이집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특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축소해서 영유아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아이 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대 평준화 과제의 세 번째,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 실현입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25년부터 5세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립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지원해서 무상 보육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표준 교육비는 5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22년 산정한 표준 보육료는 3세는 56만 2천 원, 4, 5세는 52만 2천 원입니다. 2024년 서울시 기준 기타 필요 경비인 입학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비, 특성화비를 합하여 평균을 내보니 약 월 14만 700원입니다. 서울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인 3세 48만 3,400원, 4, 5세 46만 2,600원에 앞서 계산한 평균 기타 필요 경비 14만 700원을 더하면 3세는 62만 4,100원, 4, 5세 60만 3,30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교육부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4, 5세는 빼고 3세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계산법은 교육부 계산법입니다. 3세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35만 원입니다. 네, 28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입니다. 교육부는 운영지원비 7만 원도 보육료로 계산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35만 원에 3세의 차행 보육료 23만 400원을 더하면 55만 3,400원입니다. 여기에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3호세 학비 대폭 경감 계획에 따라서 연령별 5만 원의 추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올해는 5세 아동에게 5만 원이 지원됐고요. 내년에 4세, 내후년인 26년도에 3세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앞서 계산한 차액 보육료를 더한 3세 보육료 55만 3,400원에 5만 원을 더하면 60만 3,400원이 됩니다. 3세 표준 보육 비용이 얼마라고요? 네, 56만 2,300원입니다. 서울의 3세 보육료는 표준 보육 비용보다 4만 1,100원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무상교육 보육이라고 말하면서 기타 필요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보육료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교육부의 무상교육보육 실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보통합에 찬성을 한 이유는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을 내주기만 한다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표준 보육 교육비 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비용을 근거로 제대로 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보육 교육비는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과 환경을 고려한 시도별 표준 보육 교육비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무상 보육 교육을 실현하기 전에 영유아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육 환경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과 후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규제하고 제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요자의 선택과 운영자의 철학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대 평준화 과제의 네 번째 통합 연수체계 마련입니다. 4대 분야를 핵심으로 연수를 계획했는데 현재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연수는 매년 60시간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매년 30시간이고 어린이집은 3년마다 40시간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연수 시간을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최종적으로 매년 60시간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연수 시간 확대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연수 시간 확대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대체교사 지원과 연수과정 기간 확대입니다. 3년마다 4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지금도 대체교사 지원이 100%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치원은 승급교육 이수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연수 연한이 되었어도 제대로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7년부터 60시간을 연수를 해야 한다면 마땅히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및 연수 기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대 평준화 과제의 5번째,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2세, 5세 이음 연령을 지정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는데 이음 연령 지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과정을 통해서 0~5세까지 자연스럽게 연령의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두고 보육과정 내용을 토대로 연관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조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보육 교육 과정에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면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선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 운영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 과정이 있음에도 특정 연령을 굳이 이음 연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 낭비입니다. 이음 연령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이음 연령보다는 영유아의 정서와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또는 각 지역별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도 조기 발견해서 적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심리 정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중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먼저 부모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에서 치료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선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100개소 내외, 25년에는 1000개소, 27년까지 3100개소를 목표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유치원 3개소와 어린이집 4개소 총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유치원 3곳은 모두 사립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국공립 2개소입니다. 서울의 어린이집 약 4,000개소 중 4개소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유형별로 한두 곳에 불과한 시범 사업으로 과연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간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자가, 임대, 관리동, 영아전담, 서울형, 일반형, 소형, 대형 등 수많은 유형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에 대한 돌봄과 연장 인력만 늘리자는 시범사업은 결국 영유아 수가 많은 기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인력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 전국적으로 1000개 시설로 시범사업을 확대해봤자 서울시의 경우 30개소밖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참여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대안도 응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대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상향평준화를 명분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이 유보통합의 부족한 재원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5대 평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대 통합 과제와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실수할 수 있는 아이들.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볼 수 있는 작은 신호들. 아이의 소중한 미소를 지켜주세요. 마이에듀 교사전함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보육교사로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실무 교육과 현장을 향한 고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전문가 강의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이해 중심 강의, 보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 실무 중심 강의,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전문가 팁 제공을 통한 심화 강의, 온라인 특별 직무 교육이 당신의 마음을 함께 응원합니다.